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국회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도 새로운 기운, 봄 기운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정말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고 있고 심각한 사건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경찰 이런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국민,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바꾸자고 사실 촛불을 국민들이 들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 이 사건들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경찰, 행안부 장관님께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은폐한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검찰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당시에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경찰이 송부한 3만 건 자료가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을 당시 행정관이 국가수를 방문하고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수사 압력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박관천 당시 행정관은 김학의 차관 임명 강행에는 최순실이 있다. 이 수사 끝나고 경찰 수사 라인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단순히 수사검사의 잘못 혹은 김학의 차관과의 인연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종결이 되고 나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실체 규명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1차, 2차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제 어떻게 개입됐는지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겠고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장관님 재임에 법무부 차관이 이런 일로 연루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 장관님 보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글쎄 가정적인 질문이신데요. 아니 이건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잠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우리 검찰 보고 사무규칙을 보면 그 다음에 보고 대상 좀 보세요.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혹은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맞죠? 네, 이 규칙대로 한다면 아마 장관님한테도 차관 혹은 법무부의 중요 간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소속 법무부의 차관 또는 뭐 실국 본부장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면은 알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예상. 자, 국민들이 자 청와대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이 지휘 라인에서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네. 반드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수처가 설치돼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바로 이제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예. 있어서의 수사의 그 독립성 이것을 유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총리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 총리께 꼭 굳이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헌법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지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정책이다. 사회주의다. 좌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저도 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제정책이 위헌이라는 건 헌법 제 119조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헌법 제 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균형성장, 소득분배, 경제적 지배력의 남용 방지 등과 관련된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그 119조 1항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2항도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사회주의라고들 하시는데요. 사회주의에 본질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의 불인정, 두 번째는 중요산업의 국유화, 세 번째는 일당통치지요. 이 어느 것도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만큼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원내에도 6개 정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요산업이 국유화됐습니까?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 뭐 내용상으로는 총리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색깔론이 참 오래된 고질병인데요. 이 경제 민생 문제에도 이런 색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뭐 이런 정책들, 일자리와 임금은 왜 시장에 맡기지 정부가 개입하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좀 띄워주세요. 헌법 32조 1항입니다. 국가가 질문하실래요? 어때? 제가 질문할까요? 질문하실래요? 자, 헌법 32조 1항 국가의 의무입니다.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요, 민주공화국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일자리 개입했다, 뭐 임금에 개입했다, 최저임금 개입했다, 이게 사회주의다. 이거 헌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총리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헌법 2항에 불평등, 불공정 이거를 국가가 막아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1항의 자유와 창의, 2항에는 공정과 상생, 이 두 바퀴가 민주공화국 경제의 두 바퀴 아닙니까? 네, 더구나 경제민주화는 전직 대통령님의 최대의 선거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이 두 번째 경제민주화 조항이 왜 들어갔냐? 첫 번째 자유와 창의가요, 뭐가 가로막죠? 자유와 창의를? 독점 자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누가 혁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유롭습니까?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하에서 누가 창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루즈벨트 기억하시죠? 네. 미국이 재벌 독점이 미국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 왔습니다. 루즈벨트가 들어서서 경제 혁신을 했습니다. 반독점법, 금융혁신법, 노동개혁법. 루즈벨트가 없었다면 실리콘밸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자, 상생하자, 그래서 최저임금, 대중소기업 상생, 이게 왜 하는 거죠? 자유와 창의를 위해서 누구나 한번 도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롭게, 특히 돈 없는 사람들도, 혼자인 사람들도, 중소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게, 창의롭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공정경제, 상생경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루스벨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신 프랭클린 루스벨트보다는 20세기 초에 집권하신 시어도 루스벨트가 안티트러스트법, 셔먼법, 독점규제법, 재벌해체 등을 시행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큰바위 얼굴에 새겨진 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강조하시는 나경원 대표님, 우리 자유한국당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정말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공존의 가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공존민주주의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년 인류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 200년 동안 수많은 자유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원칙이 이 자유와 공존의 두 바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야 4당이 선거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로 받아들이자. 연동제를 도입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존중하자.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 타파하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내 손으로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제 의원님들을 내 손으로 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때 이해창 대표가 뽑았나요? 아니 그렇게 뽑으셔가지고 비례대표로 지금 원내대표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저 비례대표 의원님도 보면 우리 당은요 비례대표 의원님들 훨씬 훌륭합니다. 저는 한국당 17명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저 플랜카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법에서 유불리가 있다고 봅니다. 큰 정당이 좀 불리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는 이익입니다. 국회 전체는 이익입니다. 승자 독식의 정치, 그래서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거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의 정치, 협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몇 석, 열 몇 석 연연해서 같이 죽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로, 대한민국 사는 길로 가자. 이게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런 정치를 위해서 함께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선거법은 국회 내의 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